사진을 통해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해보고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을 살펴보는 주간 포토뉴스입니다. 오늘도 3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머리에 가방을 뒤집어 쓴 아이들의 모습과 헬멧을 쓴 어른들의 모습, 대체 어떤 상황일까요? 전국 단위로 실시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현장인데요. 관공서 및 공공기관 직원들과 초중고 교직원 및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민방공 훈련은 2017년 이후 6년 만인데요. 대피 훈련 후에는 심폐소생술과 방독면 착용법 등의 안전교육도 이루어졌습니다. 오랜만에 실시된 민방공 훈련에 누리꾼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분단 국가라서 가능한 풍경, 관광 온 외국인들은 깜짝 놀랄 듯 열심히 하는 아이들 모습이 오히려 씁쓸하네요. 이런 훈련이 필요 없는 세상이 오기를 이라는 댓글들 살펴봤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일반적인 국민 대피와 차량 이동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행정안전부는 부족한 점을 보완해 다음 민방위 훈련은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때이른 불볕더위로 모두가 힘든 5월 중순입니다. 전국 곳곳의 기온이 30도를 넘으면서 시민들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더위에 시달렸는데요. 강릉은 35.5도를 기록하며 역대 5월 중 최고 기온을 갱신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한 번에 인상되면서 벌써부터 냉방비 걱정이 앞서는데요. 누리꾼들도 다가올 여름을 걱정하는 목소리 가득합니다. 강릉 기온 35도 실화냐? 그나마 습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네요. 지금 더위가 올여름 예고편인가요? 지구야 제발 아프지 마 라는 반응 살펴봤습니다. 지자체마다 올여름 취약계층의 냉방비를 지원하고 폭염 대비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모두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보낼 수 있길 바라며 오늘의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올해로 43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번 기념식을 앞둔 전야제에서는 다양한 공연과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주먹밥 재현 행사가 펼쳐졌는데요. 전두환 씨의 손자인 전우원 씨도 함께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념식 당일에는 5월의 어머니들을 위로하는 헌정 공연이 펼쳐졌는데요. 5월 정신을 알리는 데 일생을 바친 어머니들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누리꾼들도 애도의 마음으로 함께 했는데요. 내리는 비가 눈물 같네요. 그때 눈물 흘린 당신들 덕분에 지금의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용기 내서 사죄한 청년과 그를 안아준 시민들의 모습에 울컥.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네요. 라는 댓글들 살펴봤습니다. 이 땅에 민주주의를 실현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 그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5월을 보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주간 포토뉴스였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관련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민주당은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공방이 격화되는 상황인데요. 총선을 앞두고 쇄신론을 주장하는 여야의 쟁점에 대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토론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립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희성 단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습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도 불거지고 또 국회 상임위 중에도 수십 차례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여론조사에서도 검찰 수사로 밝혀야 한다는 게 개인 투자임에도 문제 없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먼저 이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입법 로비라고 또 보시는 건지 최 교수님께 좀 여쭤볼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안을 가상 코인이 가상화폐가 단지 투기성이 많으니까 공직자가 하면은 문제가 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이제 비상장된 그 코인도 투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돈도 몇 천만 원이 아니라 뭐 10억, 몇십억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아무리 투기라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돈을 또 평소에 김남국 의원이 그렇게 재정 상황이 넉넉하지 않은 의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설령 뭐 재정 상황이 넉넉하더라도 이게 뭔가
미공개 정보 네. 아니면 또 내부 정보라든지 뭔가 확실한 그 수익이 있다고 확신하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돈을 이렇게 투기할 수 있느냐, 투자할 수 있느냐 이런 예. 의혹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 의혹이죠 물론. 이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처럼 그런 게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 상임위 활동 중에 코인 거래를 했다라는 걸 본인이 인정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상당히 큰 문제죠. 그래서 이제 윤리위에 제소가 된 거죠. 지금 여야가 같이 제소를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여야가 공동으로 이렇게 제소한 예는 없습니다. 예, 거의 처음일 겁니다 아마. 예,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네. 검찰 수사가 뭐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국회 윤리특위에서 어떻게 이제 판정을 내릴지 징계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부분은 전 김남국 의원이 단순하게 무슨 뭐 징계로 그칠 사안은 아니다. 이건 의원이라는 거는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 아닙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국민의 대표가 상임위 활동 중에 그런 활동을 했다. 이거는 뭐 사법적인 측면을 떠나서 윤리적,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이라는 게 단순 민주당 탈당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예. 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이중성과 위선이라는 부분에서 더 분노를 하는 것 같아요. 서민과 청년을 대표하는 그 정치인으로서 이미지를 쌓아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한푼 줍쇼라는 그런 어떤 구호를 통해서 300명 정치인 중에 또 후원금 1위를 기록했던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100억 가까운 코인 갖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더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 같고요. 위법성 여부를 떠나가지고 국회의원 정말 열심히 의정활동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 국회의원의 그 책무를 중요시하는 그 상임위 과정에서도 뭐 몇 푼 안 된다 또 본인은 그렇게 밝히고 있지만 예. 그런 것들이 너무나 국민들을 좀 허탈하게 했던 특히나 이번에 이제 보니까 20, 30대 청년층에서 지지율이 많이 또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코인이라는 투자 분야는 20대, 30대에겐 굉장히 민감한 분야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남국 코인 사태가 일파만파 좀 확산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 수사는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는 거죠. 할 수밖에 없죠. 지금 네. 이제 여론이 굉장히 또 부정적 여론, 특히나 검찰 수사에 대한 지금 앞서도 말씀하셨다시피 50%, 60% 가까운 그런 검찰 수사를 원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검찰 수사의 방식이 이게 이제 정치적 프레임으로 가면 안 되고 실체를 밝힐 수 있는 명명백백한 그런 어떤 검찰 수사와 실체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게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을 이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했는데요. 네. 향후 윤리위원회에서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혹시 예측이 가능할까요? 글쎄요, 국회 네. 윤리특위에서 이제 어떤 징계가 내릴지 예.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데 예. 몇 가지가 있어요. 징계 내용이 우선 이제 공개 사과, 네. 또 공개 경고, 또 뭐 출석 정지, 국회 출석 정지죠. 국회 출석 정지 30일. 그리고 제명입니다. 제명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1979년도에 신민당 총재 당시 김영삼 총재가 제명당한 거. 그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국회 윤리특위에서 제명된 일이 없는데 제명이 되려면 국회 제적의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거든요. 과연 이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만약에 국회 윤리특위에서 빨리 절차 진행해서 네. 동의를 하면은 뭐 제명되는 겁니다. 거의 뭐 김영삼 총재는 그때 뭐 정치적인 제명이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거의 최초의 제명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에 이 사건이 이제 보도로 불거진 게 5일 날이었거든요. 예.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14일 날인가 의원총회를 이른바 쇄신 의원총회를 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7일 날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를 했거든요. 민주당이. 네. 그래서 이제 대체적인 여론은 민주당이 뭔가 늑장 대응을 했다. 뒷북을 하는 것, 뒷북 대응을 했다. 이런 이제 비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비춰볼 때 과연 그렇게 흔쾌히 민주당이 뭐 다른 징계는 몰라도 국회 제명까지 할 수 있을지.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이 자신들이 어쨌든 김남국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를 했고 네. 특히 비명계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내에서. 그렇다면 저 이 부분은 뭐 의원들이 결정할 일입니다만 의원으로서 과연 자질이 있는 것이냐. 아까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불법성, 위법성은 뭐 전혀 사법적 차원의 얘기인 것이고 국민의 대표로서 상임위 활동 중에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저렇게 많은 돈을 했다라는 게 국민들의 평균 눈높이하고 너무 괴리가 있다. 좀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뭐 탈당은 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이런 결정을
내린 뭐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의원총회 의결문에서 이제 윤리 예. 제소에 대한 부분이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요구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그 내용이 좀 빠지고 그리고 3일 지나서 이렇게 좀 윤리에 제소가 됐는데 그러면 그때 이제 빠질 때 누가 역할을 했냐? 네. 뭐 이재명 당대표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오면서 결국은 이제 이게 지도부 리더십에 대한 리스크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예. 윤리에 제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진정성 말씀하신 대로 3분의 2가 동의를 해가지고 제명까지 가겠는가 민주당 전체에 대해서 그거는 조금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아무튼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그 정무위에서 국회의원 가상 자산을 전수조사하는 네, 결의안을 좀 전수조사하자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좀 시간 끌기 아니냐는 그런 어떤 의혹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게 물타기로 흐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윤리가 가동되고 좀 이제 국민의힘은 빠르게 이제 윤리를 개최해서 그 부분을 좀 진행하고 싶지만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법대로 원칙대로 해야 된다. 그럼 그 시기가 시간을 일단은 민주당은 벌 수 있는 형태의 어떤 예. 윤리 제소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민주당에서 어떤 얼마나 더 적극성을 띨까 이런 데는 좀 물음표가 남습니다. 네. 보니까 야당 내에서도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네. 김남국 의원을 살리겠다 하면서 신당까지 뭐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고 또 일부 친명계 의원들은 도대체 뭐 김남국 의원이 뭘 잘못했느냐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뭐 이재명 대표 지시로 김 의원을 징계 뭐 했다고 지시를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는 지금 뭐 좀 사면초가인 상황인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까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도 상당히 리더십에 상처를 입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가 상당히 늦게 대응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의원총회에서도 이제 그 내부에서는 의원총회 결의문에 김 의원에 대한 어떤 그 제소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이제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가 이제 결국 제소를 했단 말이죠. 이런 과정을 볼 때 이재명 대표가 뭔가 이 김남국 의원과 어떤 모종의 어떤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만 게다가 김남국 의원이 또 대학 선후배 관계고 예. 이재명 대표하고 그리고 지난 대선 때 그 이재명 후보의 수행실장을 했어요. 워낙 뭐 가까운 사이니까 이른바 7인회의 멤버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 예. 대표를 지지하는 핵심 그룹인 7인회의 멤버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근데 민주당이 이 부분을 지금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리위가 과정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뭐 제소하고 난 다음에 저 소명 절차도 밟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더라고요. 시간이 꽤 걸리겠더라고요. 수명 예. 기간도 있고. 아.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다 이제 사람들 뇌리에서 잊혀지고 시간을 끌다 보면 또 다른 이슈가 또 돌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국 정치라는 게 워낙 이슈가 뭐 예상치 못한 이슈. 예.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슈가 워낙 많이 돌발하는 정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이게 시간을 끌려하는 게 아니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아까 제가 오다가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태풍은 강하지만 뭐 시간은 금방 지나간다. 태풍은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면 그거 역시 우리 유권자들의 수준을 너무 가볍게 보는 거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이런 이제 비위에 관련된 게 너무 많아요. 돈봉투 의혹. 지금 이성문 의원도 지금 이성문 그렇죠. 의원 저기 소환됐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노웅래 의원도 지금 뭐 결백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재판 1심 재판인데 노웅래 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워낙 많으니까 이게 무슨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대한정당이나 수권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물론 국민의힘이라고 잘하는 거 없지만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이 거의 비슷해요. 네. 30% 초반대 별로 지지율의 차이를 별로 논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말이죠. 근데 아무튼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이번 의혹에 대해서는 김남국 의원이 저는 설령 윤리위에서 제명이 안 되더라도 국회에서 제명이 안 되더라도 이제 정치 생명이 거의 다한 거 아닌가.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수박도 먹고 막 그러던데 그게 뭐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수박 정치권에 또 수박이 다른 의미라고 하니까. 근데 당은 어쨌든 뭐 쇄신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쇄신에 대한 요구가 보물처럼 예. 터지고 있고 청년 정치인들을 비롯한 비명계 목소리는 뭐 또 커지고 있는 것 같고 친명계 일부도 쇄신에 대한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다 예. 그런 또 위기감도 표출을 하고 있는데 그럼 쇄신의 방식이라는 건 간단하죠.
결국은 인적 쇄신,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예. 가장 큰 쇄신은 이제 지도부 총사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후퇴가 되고 일선에서 물러나는 건데 과연 거기까지의 쇄신 방안을 낼 수 있을 것인가? 말로만 쇄신이라는 거는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인적 쇄신에 대한 정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고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민주당 내에서의 내부적인 어떤 목소리, 특히나 이제 비명계의 목소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돌파하기 위한 이재명의 리더십 발휘 이게 이제 앞으로 한두 달, 한 6월까지는 이제 그게 민주당 내부의 내분을 좀 수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잣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내년 총선까지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갈 수 있을까요? 굉장히 우려가 많죠. 그래서 네. 이전에는 뭐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얘기도 좀 나왔지 않습니까? 사법 리스크가 처음에 이제 불거질 때. 예.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가 퇴진하는데 모양새를 잘 못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현재 어찌됐든 현재 당대표고 그건 당원들이 선출한 대표이기 때문에 퇴진을 위한 퇴로를 좀 잘 만들어줘야 돼요. 네. 누군가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또 밀려나는 듯한 퇴진은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퇴진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명분을 줘야 되는데 이런 지금 방식으로 퇴진을 하게 되면 이재명 당대표는 본인의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이재명 당대표의 퇴진은 더 어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네. 예. 교수님 보시기에도 내년 총선까지 뭐 이재명 대표 체제로 글쎄요. 갈까요? 근데 정상적인 예. 조직이란 말이죠. 지금의 체제로 선거를 칠 수가 없겠죠. 이재명 대표가 요즘은 이제 개인의 그 사법 리스크가 이제 네. 보도에서 많이 사라지고 여러 가지 이슈가 또 나오고 그러니까 또 게다가 기소된 사건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재판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검찰이 이제 추후 또 다른 사건을 어떻게 수사할지는 네.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총선에 임한다 이재명 체제로 국민의힘으로서 너무 좋은 일이겠죠. 저는 그래서 이 체제로 임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아니 이 체제로 임한다면 민주당이 상당히 불리해질 텐데 지금 수도권이 서울, 경기, 인천이 120석이고 지금 충남 이쪽 대전 지역도 많은데 과연 그것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상적인 사고가 작동하는 그러한 정치 조직이라면 이 체제로 가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뭐 개딸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손혜원 전 의원이 아까 말씀하신 겁니다만 신당 만들고 뭐가 잘못이 있느냐 김 의원이 그게 보편 상식적이고 일반 국민들의 사고가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점이 오늘의 정통 야당의 모습, 정통 민주당의 모습을 많이 이제 훼손하고 있는 민주화 세력의 사실 뭐 본영이었는데 그 완전히 그런 신뢰가 다 깨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고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도부를 자진 사퇴한 태영호 의원의 후임인 최고위원을 뽑는 보궐선거를 다음 달 9일에 실시합니다. 그런데 별로 관심을 두는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단수 추대론까지 이제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지도부에서는 이번에도 뭐 친윤계 인사를 단수 추천할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는 이 교수님께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최고위원을 하려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총선 얼마 남지 않은데 최고위원으로 들어가서 뭔가 본인이 얻을 게 많지 않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최고위원에 거론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분들이 내가 뭐 아직 위에서 전화 받은 바도 없고 전화도 아직 오지 않았다. 뭐 내가 뭐 미리 뭔가를 이렇게 최고위원에 출마하거나 이럴 생각은 별로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결국은 이제 김기현 지도부 특히나 이제 그 위에 또 어떤 당의 운영과 공천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최고위원을 좀 추대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뭐 이용호 의원이라든가 김석기 의원 정도가 지금 좀 구체적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김석기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영남 출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영남이냐 이런 말이 있고 또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전라 쪽이지만 네. 또 다선 의원들 선에서는 이용호 의원이 언제 우리 당에 입당했냐 이렇게 반문하는 그렇죠. 정도로 예. 예, 아무래도 좀 텃세를 좀 예.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최고위원에 대한 주목도는 떨어지고요. 그로 인한 또 어떤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크게 얻을 게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추대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여당도 이 쇄신의 이런 뭐 움직임은 별로 뭐 찾을 길이 없죠. 뭐 여야 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야의 지금 정당 지지도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예.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후임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국민들에게. 그 최고위원 뭐 그렇죠. 집권당의 최고위원 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또 하나가 이번에 태영호 전 최고위원이 태영호 의원이 이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가 내려졌잖아요. 다 이제 당원권 정지 1년이 내려질 거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김재원 최고는 일단 최고위원은 사퇴하지 않고 당원권 정지 1년. 예. 그러니까 태영호 전 최고는 이제 정치적 해법이다라는 얘기를 김기현 의원이 했었는데 김기현 대표가 했었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5.18 민주화 운동을 김일성이 지시다. 이거는 단순하게 뭐 그냥 말실수나 이 설화라고 하기에는 의원의 개인의 인식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 때 윤석열 대통령도 헌법 그 자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헌법 그 자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김일성이 지시했다면 논리적으로 엄청난 일이죠. 이게 과거 조선시대 같으면요 거의 무슨 이 뭐라고 할까 이건 고향을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헌법 그 자체인 민주화 정신을 5.18 정신을 김일성이 지시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설화나 실언인가요? 이거는 의원직 내놔야죠. 이거야말로 의원직 사퇴해야 돼요. 예. 근데 이걸 당원권 정지 1년을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총선 출마하기 어려워지니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뭐 정치적 해법이라고 최고위원 사퇴했으니 당원권 정지 3개월이다.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로부터 여야 모두 네. 도대체 당신들이 국민들의 그 인식과 너무 생각이 다른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는 거예요. 제가 지금 네. 방송이니까 이 정도로 얘기하지 이 사석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예. 5.18 민주화 운동 그 정신을 5.18 민주화 운동을 김일성이 지시했다고 합니까? 무조건 의원이 사퇴해야 돼요,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치권은 물론 의료계의 최대 쟁점인 이 간호법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6일에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지금 의료계가 이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이게 정치적인 사실 결정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간호사 협회하고 또 13개 의료단체가 서로 이제 아무래도 경쟁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다수의 좀 힘이 실리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네. 이 거부권을 행사한 뭐 이유가 있을까요? 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뭐 대통령 일단 네. 공약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그 명분을 가지고 이제 추진을 했는데 예. 뭐 거부권 행사라는 거는 지난번에 이제 양곡관리법에 이어서 두 번째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안에 이제 뭐 독소조항까지는 아니지만 좀 두 가지가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부분인데 뭐 지역사회라는 단어, 그다음에 간호조무사를 이제 고등학교 고졸자에 한정한다는 부분.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여야가 대화를 통해서 일부 조정안을 내거나 이러면 얼마든지 풀릴 수 있는 문제예요. 네. 예, 그 부분이 이제 생략됐고 물론 이제 노력은 서로가 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제 그렇게 입법을 해서 상정까지 했으니까요, 통과까지 시켰으니까 그걸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다분히도 상호간의 정치적 어떤 그 힘겨루기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죠. 정말 국민을 위하고 민생을 위한 그런 부분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악화되는 상태까지 가지 않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정치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고. 근데 이렇게 상호 힘겨루기. 우리는 입법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대 야당으로서 밀어붙인다. 우리는 거부권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런 정치 방식이 지금 1년째 지속적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뭐 이 부분뿐 아니라 또 첨예한 방송법도 지금 또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반복될 때 과연 민생은 어디로 갈 것인가 심히 우려가 되고요. 이 부분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간호법 같은 경우는 아마 또 직능별로 서로가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또 간호단체에서는 지금 그 투쟁의 어떤 수위를 높이겠다. 그럼 결국은 투쟁의 수위라는 건 누구예요? 환자를 볼모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의 생명권이 담보된 이런 형태의 부분들. 이걸 정치권이나 현 정부에서 지켜만 보고 있겠다. 이게 더 문제죠. 네. 그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생각을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민주당에서 이거 거부권 행사할 거 뻔히 아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밀어붙였을 때는 이 대통령이 공약을 파기했다는 그런 모습을 좀 유도하기 위한 게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그렇게 볼 만한 소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뭐 거부권 행사 얘기는 계속 나왔던 거잖아요. 간호법이 제정되면 이건 개정이 아니라 제정이니까 법을 새로 만든 건데 간호법이 통과되면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다라는 보도 많이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여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거다. 근데 이게 지금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야당을 설득해야 됐던 것이고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부권 행사할 줄 뭐냐 알면서 그러면서 그냥 입법 권력이 있으니까 의석이 절대적으로 많으니까 통과시킨 거란 말이죠. 이거야말로 정말 이런 상황은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친 사람들이야 뭐 또 야당을 비호하려면 비호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야당 비판을 비판할 수 있는 것이고 반대 여당에 대해서도 옹호할 수 있고 여당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만 이건 누구를 도대체가 비판하고 누구만을 두둔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철저하게 정치를 정말 명시적으로 실종시킨 케이스다. 예. 대한민국의 정치 자체가 부재하고 정치가 실종됐다는 것은 다 인정하지만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거거든요. 네. 이건 정치적 쟁점인 것도 아니에요. 사실 단지 이제 뭐 공약을 했고 안 했고 문제인데 굳이 따지면요. 이 간호법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들도 이 법안 전에 상당히 많은 수의 의원들이 발의안에 이름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당도. 예. 그러니까 여당이 상당히 책임이 커요. 이 부분은. 야당도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입법 권력의 담지자이기 때문에 밀어붙인 것도 잘못입니다만 좀 굳이 따지자면은 거부권이라는 건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헌법 53조에 부여되어 있는 제2요구권인데 이 거부권 지난번에도 한번 행사했잖아요. 양국관리법.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거부권은 최소화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거부권 행사하기 전에 여야를 다시 모이게 만들었어야죠. 그래서 비록 여권이 의석은 적다 하더라도 뭔가 이 여야의 절충과 타협을 모색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죠. 근데 그게 생략되고 무조건 거부권 행사하고 야당은 밀어붙이고 이러고 또 이 간호사들은 그 최소한의 그 원래 간호사들이 하면 안 되는 일을 많이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른바 준법 투쟁 아닙니까? 네. 그게 된다는 건데 이런 식의 정치를 하면서 앞서 저희들이 지금 김남국 의원 얘기도 했고 태영호 의원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정치의 역할을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이런 전형적인 거기 때문에 이건 여야가 다시 법안을 뭐 계속 어차피 제2가 안 될 거예요. 네. 이게 3분의 2가 안 될 그렇죠. 테니까 그렇다면 네. 다시 모여서 여야가 만나서 이 상황을 다시 쟁점 있는 거 아까 말씀 지역사회 문제라든지 그 간호조무사의 학력 문제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해야죠. 네. 언제까지 이렇게 가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치권은 어떤 상황에서든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건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